네, 경남도민 여론을 분열시켰던 무상급식 갈등, 올해 초인 2월에 봉합됐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에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을 감사하겠다는 것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애꿎은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갈등은 16개월 만에 일단락됐고 무상급식은 경남에서 재개됐습니다. 지난 2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학교급식비 453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개월을 끌어온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이 일단락된 순간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끌어가는 것이 도민과 학부모한테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급식 지원 범위는 2014년과 동일하게 경남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 중고등학교이고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자도 포함돼 모두 27만 4천여 명이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체 식품비 1,244억 원 가운데 도교육청은 절반인 622억 원을 부담합니다.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 원을 포함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거창군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이 시작된 경남. 하지만 전국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갈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4년 동안 경남교육청에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 3,040억 원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경남교육청은 중복감사가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지사는 감사 없는 곳에 지원 없다며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결국 지난해 4월 경남의 학교들은 유상급식으로 바뀌었고 기나긴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밥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좀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지역 여론도 분열됐습니다.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본부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을, 보수단체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으로 맞대응하게 됐습니다. 대립이 이어지자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급식비 지원 실무 협의를 시작했고 넉 달 만에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무상급식 논쟁은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남 지역의 학부모 단체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급식 재원 분담 비율을 각각 50, 25, 25%로 명문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주장합니다. 김경수 의원과 노회찬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급식법 개정에 대한 도민의 간절한 소망을 함께하였고 이제 우리는 20대 국회에서 경남도민의 뜻을 받아들여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2년여의 논란 끝에 지난 12일 경남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 경남의 1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지원한 올해 급식 예산 440억 원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난 2년여 경남을 달군 무상급식 논쟁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으로까지 확전되며 근본적인 해법 모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무상급식 갈등이 이렇게 커지면서 경남을 혼란에 몰아넣은 일이 있었죠. 주민소환 운동이었는데요.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주민소환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문제점은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10달을 끌어온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인 경남도민 유효 서명 27만 1천여 명에서 8,3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8,395명이 부족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각하 결정. 도지사 주민소환이 추진된 건 지난해 7월.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책임을 묻겠다며 경남 15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나섰습니다.
주민 소환 청구 요건은 경남 전체 유권자의 10%인 27만여 명. 주민 소환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35만여 명의 서명을 선관위에 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8만여 명이 무효 판정을 받았고 3만여 명의 서명을 보정했지만 결국 청구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 지사 측은 사필 규정이란 말로 각하 결정을 환영하고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저희 정치 소신에 대한 경남도민의 정의로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되면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운동도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은 지난 1월 서명을 제출하기도 전에 중단됐습니다.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 과정에서 도청 공무원과 도지사 측근이 개입해 서명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박 측은 전 경남FC 대표이사가 서명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고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박권범 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등도 병원 개인정보를 대량 빼내는 등 서명부 조작에 연루됐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3월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는 한편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감 주민소환과 관련한 또 산하기관 임직원의 일탈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법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측근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주민소환이 모두 무산되면서 주민소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과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는 주민소환 서명 방식이 개인정보가 강화되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법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행정적 어떤 그 주민들이 절차를 거치는 서명운동에 이렇게 까다로운 게 맞는가? 사상 처음으로 추진된 교육감과 도지사 동시 주민소환. 하지만 관건 개입과 까다로운 서명 방식으로 무산되면서 제도적 보완을 과제로 남겼습니다. 네, 올해 사건 사고 분야입니다. 2016년 새해 초에는 참담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충격을 줬습니다. 7살 난 딸이 어머니에게 맞아 숨져 안매장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연이어 설날에는 9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져 아동학대의 대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16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월. 감춰졌던 아동학대의 비극이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숨진 지 5년이 지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예, 백골입니다. 이는 지금 그 당시 나이 평균 숨질 당시 아이는 겨우 7살. 친어머니인 42살 박모 씨가 첫째 딸을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색 중에 먼저 호미를 발견하고 호미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사체를 발견했죠. 자칫 감춰질 뻔했던 사건은 정부가 장기결석생을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박 씨가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해야 할 둘째 딸을 한 번도 학교에 보내지 않자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에서 고성교육지원청과 고성경찰서가 조사에 나서면서 첫째 딸의 실종이 알려졌는데요. 박 씨는 첫째 딸을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잃어버렸다고 말했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횡설수설하면서 실종 신고 등을 하지 않고 A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아동학대의 참상은 끔찍했습니다. 당시 박 씨와 두 딸은 경기도 용인의 지인 집에서 집주인과 대학 동기 등 여러 명과 함께 살았는데요. 2011년 10월 박 씨는 이틀 연속으로 첫째 딸을 폭행한 뒤 테이프로 입을 막고 의자에 묶어뒀고 베란다에 방치했습니다. 7살 아이를 학대한 건 어머니 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 45살 이모 씨도 첫째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했고
어머니 박 씨에게 아이를 잡을 거면 제대로 잡으라며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숨지자 집주인 이 씨와 어머니 박 씨, 대학 동기 백모 씨도 가담해 야산의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때리려면 제대로 때리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9월 어머니 박 씨에게 징역 15년, 범행에 가담한 집주인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성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참극은 또 발생했습니다. 설날인 지난 2월 8일 창녕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49살 이모 씨가 9살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했습니다. 집에 가면 언제든지 안녕하십니까 하고 아이고 와서 그런 소리 들을게. 아이고 끔찍해요. 막 아무 정신이 없는. 정부가 전국의 미취학 장기결석 초중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아이들은 35명. 그동안 감춰졌던 아동학대의 민낯이 드러난 씁쓸한 한 해였습니다. 네, 되돌아보는 2016년 마지막 순서로 경제 분야입니다. 올해 경남 경제계에서는 조선산업의 위기가 몰아쳤습니다. 경남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조선산업이 침체하면서 협력업체와 조선소가 줄줄이 문을 닫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골리앗 크레인이 헐값에 외국에 팔리는 한국판 말매의 눈물 사례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취재진이 찾았던 조선소입니다. 문을 닫은 조선소 앞 천막 안에서 근로자들이 라면으로 점심 끼니를 때웁니다. 근로자들이 힘겨운 천박 생활을 버티는 것,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계속 일을 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천막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고용이 다시 돼야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뭐 이게 어떻게 크게 보면 지역 경제에도 회사가 살아야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수자는 없었고 결국 복직을 기다리던 근로자들도 지금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계조선 빅3, 삼성과 대우 양대조선소도 조선 불황을 비켜가진 못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적자에 시달리며 대형조선소 정규직마저 감원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까지 인력 14,000명 가운데 30-40%,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까지 20%를 줄일 방침입니다. 한때 수주 잔량 세계 4위를 기록하던 STX조선해양도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3년 자율회박 뒤 4조 5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계속된 조선 불황에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채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이렇게 인가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선 불황에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곳은 사내외 협력업체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주하고 생산해보니까 생산이 안 나오는 것이 적자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저희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한 스위스도 한 3-4년 계속 연속 적자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조선 근로자들은 억지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위기를 대변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창원의 한 조선소에서 높이 105m, 3,200톤 골리앗 크레인이 해체됐습니다. 조선업 불황에 국내에서 구매자를 찾지 못해 루마니아 조선소에 헐값에 팔린 겁니다. 이거 없어짐으로써 2,000명이 갈 데가 없잖아요. 고정 수입이 딱 없으니까. 골리앗 크레인이 조선의 상징인데 이게 이제 처벌돼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죠. 지난 2002년 유럽 스웨덴 말레에서 골리앗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팔 당시 이름 붙여진 말레의 눈물. 불과 14년 만에 한국판 말레의 눈물로 재현된 겁니다. 조선업황 회복까지는 아직 한참 더 걸릴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선산업의 위기와 근로자들의 고통은 내년에도 진행형입니다.